네, 오늘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 전세 심리가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집을 살까 이런 매수 심리가 꺾였는지 한번 이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국부동산원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전국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는데요. 네네. 그리고 전국 전세 가격 지수도 바로 보여주실까요? 전국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은 지난달 대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는데 이걸 수도권으로 보면 또 축소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자, 이 지표들로 보면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매매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제 네. 매매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지금 인상 추세에 들어갔고요. 아마 11월 25일 날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대출 규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22일이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도 받아볼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부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주택 규제들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럼 예. 살 사람도 집주인들은 없고 팔 사람도 없으면 이제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고 관망으로 지금 지속이 되는데 집주인들은 호가 이하로 쉽게 팔지는 않겠다.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예. 심리고요. 매수인들도 추격 매수는 하지 않겠다. 변곡점을 지난 것 같다.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요즘 주택시장 주인공은 오피스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는 이런 시장 환경에서 나오는 어떤 일종의 풍선 효과 아닙니까? 풍선 효과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규제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고요. 뭐 추첨제, 100% 추첨제에 분양권도 전매가 되고 굉장히 규제에서 자유로운데 심리 자체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거든요. 네. 돈을 벌고 싶은 심리는 충분히 있는데 주택은 틈이 없기 때문에 예.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오피스텔은 굉장히 과열 양상인데 최근에 과천에 분양한 오피스텔이 1,300대 1이 나왔거든요. 1,300대 1이요. 네,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원이 넘었는데도 1,300대 1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규제하면 연립으로 가고 안 되면은 규제를 피하는 오피스텔로 몰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1,300대 1이요? 네. 오피스텔 말고 또 다른 틈새 시장으로 몰릴 그런 시장도 있습니까? 최근에는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도 예. 취득세 중과세에 빠지다 보니까 지방에 1억 원 이하 아파트로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방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고요. 빌라 네. 가격들도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서울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 당분간은 아파트 시장이 꽉 틀어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들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뭐 기준금리 인상, 뭐 대출 규제, 정부세도 이렇게 좀 과세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주택 매매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고요. 네. 예. 전세는 이제 좀 다른 양상, 소폭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서울은 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됐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가 되면서 작년부터 소급 적용이 돼서 2+2 거주하던 사람들이 갱신 안 하고 거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런 착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예. 실제로 체감 효과, 내가 다른 새로운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중 가격, 삼중 가격, 내가 소급 적용된 집들은 예를 들어서 4억이라면 같은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는 집들은 뭐 6억, 8억씩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아마 내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고 이제 소급 적용이 한 번이거든요. 끝나고 이제 나오는 물량들이 나오면 내년 8월 이후에는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사 사이에 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조금 전에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면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22일에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올해 대상자도 크게 늘고 종부세 규모로도 크게 늘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 규모로 늘 것으로 일단 예상됩니까? 뭐 대상자도 늘어나지만요. 전체적인 전국 통계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예. 대상자 절반 정도가 한 몇십만 원, 24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데 네. 서울 수도권으로 국한시키다 보면 이게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작년 기준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3조 6천억 정도 네. 이제 거둬들였는데 올해는 5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배 정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서울에 아파트 2채 정도, 고가 아파트 2채 정도 가지고 있다면 작년에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종부세를 냈다면 올해는 한 7천만 원 정도 고가 아파트 한 3주택 정도를 가지고 있다. 강남에 매우 예. 아파트 좋은 새 아파트 3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냈다면 올해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내는 그 비율, 네. 굉장히 많은 종부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상자 비율 자체를 비율이요? 보게 되면 이제 서울만 보게 된다면 네. 최근에 이제 우리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나 뭐 공시가격도 현실화가 됐지만 네. 세율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아마 정부 여당 또 이 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원래는 150%, 1.5배까지만 늘려주기로 했는데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상이 되는 중과세 대상자들은 200%에서 300%로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8천만 원 내던 분이 기존 같으면 뭐 1억 2천까지만 내도 되겠지만 올해는 2억까지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종부세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과연 다주택자들은 집을 시장에 내놓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에 지금 매물을 내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부담스러워했고요. 특히 그 은퇴하신 분들, 이게 퇴직을 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고정 수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몇백만 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놓고 싶어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네. 양도세, 중과세가 문제가 됩니다. 종부세만 중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도 중과세가 되는데 2주택자면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71%고요. 3주택 이상이면 82.5%입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다주택자들한테 물어보면 82.5% 내고 팔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 10명 10명 못 팔겠다고 버틴다. 하거든요. 10억 원 남았는데 8억 2천을 세금 내고 내 손에 1억 8천 정도 예. 손에 쥔다라고 하면 일단 종부세 내더라도 종부세가 부담스럽지만 버텨보겠다. 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버텨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라듯이 지금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효과는 당분간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종부세 때문에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양도세가 부담이라서 버티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양도세 중과도 사실 다주택자로 갈수록 좀 중과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게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세율 뭐 9억에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12억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고요. 뭐 고령자들, 장기 보유자들은 8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데 2주택자들 71%, 3주택자들은 최고 82.5%까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내고는 사실은 팔겠다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주택 시장이 꽉 막혀 있고요. 주택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2025년 지나서 입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2025년까지 사이에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이런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취지가 그거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 팔어라고 하는데 팔고 싶어도 차마 이게 동업도 5대5인데 이게 8대2거든요. 예. 8대2 주고는 차마 못하겠다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완화를 좀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구를 어느 정도 열어주고 나서 지금 뭐 맞습니다.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일단 내년 대선까지는 부동산 시장 어떤 뭐 투자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뭐 그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대책이 되겠습니까? 일단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출구 전략을 찾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대선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출구 전략만 만들어준다면 팔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미국도 지금 테이퍼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올라가고요. 대출 규제 들어가고 변곡점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되면 주택시장이 분명히 좀 지금과는 다른 약간 침체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건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는데 출구를 찾고 싶은데 지금 출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출구를 좀 만들어준다면 아마 생각 이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예. 보유세, 거래세가 둘 다 높다 보니까 최근에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뭐 작년부터도 나온 얘기인데요. 네. 현재는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증여도 많이 했고요. 지금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증여는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양도세는 80%.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내 자식한테 나중에 상속이라든지 물려주는데 어차피 주택수가 부담스럽고요. 종부세가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세대 분리해서 자녀한테 50% 내고 이게 세대 분리해서 주택수를 줄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년 대선에 어떤 돌파구,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증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세계 주요 40개국 가운데에서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이 가장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가계부채 총량만 본다면 우리나라가 진짜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증가폭이 너무 가팔라요. 지금 증가폭을 보게 된다면 예. 홍콩, 영국, 미국보다도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IMF에서도 이게 한국의 가계부채가 증가율이 너무 빠르다라고 지금 경고를 할 정도로 너무 빠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네.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수요들, 2030 세대들은 돈을 더 모아서 5년 후, 10년 후에 주택 마련해도 되는데 최근에 벼락거지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나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너도 나도 집을 사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고요.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굉장히 자영업자들도 어렵잖아요. 집 있는 분들은 집을 대출받아서 이렇게 운영 자금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총량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어려운 게 결국에는 주택수도 늘어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다 주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또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전세자금 대출도 문제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뭐 코로나 상황 거기다 또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금리가 더 인상되면 가계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를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또 사실 기준금리 인상보다 가계부채, 가계금리가,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시중에 은행에 가보면 고정금리가 5% 이상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1점이 아니죠. 0.759 이번에 올리면 1%가 되는데 대출금리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뭐가 위험하냐면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위험하지만 연체율이나 미상환율 이런 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진짜 위험하게 되죠.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고 미상환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점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전세자금도 문제인데 전세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금을 못 올려주게 되면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월세 전환 속도도 더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 부담은 더 커질 서민들 수도 있는 부담은 거고요. 더 커지게 되죠. 예.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부작용, 이게 연체율도 늘어나고요. 서민들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참 이게 뭐 부동산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출구가 있어야지 나갈 뭐 도리가 있을 텐데 이거 답답한 노릇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불법 사금융으로 또 빠지는 뭐 대출 수요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명히 우려들도 있죠. 있거든요. 네.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은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또 다주택자들은 사실 뭐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야 말릴 수는 없겠지만 다주택자들은 규제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 보면 너무 총량적인 규제만 얽매이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분들이 못 받게 되고요.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대출 규제가 들어와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사금융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는 좋겠지만 좀 합리적인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신 분들은 해야 되고요. 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신규 대출부터는 뭐 안 나온다. 신규 계약부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소급 적용보다는 좀 신규 계약 미리 유예를 좀 준 다음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위한 거라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